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땐 싼 물건을 사거나 구매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지갑을 닫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립스틱 효과입니다. 경제가 불황일 땐 립스틱처럼 적은 돈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을 잘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젠 미니 향수 효과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뭘 주로 검색하나 분석해 봤더니 올해 들어 미니 향수 검색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았다면 굳이 작은 향수를 사진 않겠죠. 그렇다면 불황을 알 수 있는 신호는 더 없을까요? 학자들과 산업 현장에서도 불황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소주나 라면 판매량이 증가한다든지 성형외과나 치과 병원의 환자 수가 줄어든다든가 또는 당뇨병 발병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불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내 광고판이나 옥외 광고판의 빈자리가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경기가 어려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자주 목격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경제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일 겁니다. 또 어떤 게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펴보시죠. 8월 11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 기자님. 네. 양 기자님은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는 나름의 생활 속 지표 이런 거 있으십니까? 일단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이 공중 화장실이나 빌딩 화장실 가면은 뭔가 청소가 좀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휴지나 이런 게 좀 줄어든다든지 제때 교체가 좀 안 된다든지, 그리고 매번 가는 음식점인데 반찬이 조금 부실해진다든지 좀 반찬 좀 갈아달라고 하면 이제 조금 그 텀이 좀 길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약간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나 이런 게 구독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한 5% 10% 할인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얼마 이렇게 대규모 할인 세일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게 현금 확보를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것도 있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국제 유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이 최근에 자동차 기름 넣어보신 분들은 확 느끼셨을 텐데 이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유 가격도 거의 석 달 만에 1,500원을 넘어서면서 부쩍 올랐고요. 지난해 7월이 거의 최고였는데 그때는 2,000원을 다 넘겼었죠. 근데 겨우 그 다음에 안정화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텐데 이렇게 유가가 이제 들쑥날쑥한 이유가 요즘은 뭡니까? 일단 국제 유가가 이제 우리가 사오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일단 국제 유가 최고치가 올해 최고치를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9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 최고치는 84달러 배럴당 넘어섰고요. 어제 소폭 내리긴 했습니다만 80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바이유도 지난 7일에 배럴당 87달러 선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90달러, 100달러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 탓이 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이거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겠네. 그러면 수요가 꽤 많을 거란 예상이 퍼진 거고요.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생산 많이 해야 되고 기름 많이 쓰겠네, 미리 좀 사두자, 이런 심리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수요가 나쁘지 않나 보네요. 그러면 생산이라도 좀 이거에 뒷받침이 되면 될 텐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면 또 미리 쟁여놔야 된다, 이런 또 심리가 퍼진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맞아서 미국에서 차량 이동도 늘고 비행편도 늘면서 항공료도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국 휘발유 재고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공급 측면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흑해 곡물 협정이 깨진 다음에 계속 공격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석유 수출하는 유조선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도 강경하게 원유 감산을 지금 고수하고 있어서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국제 유가를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 물가 때문이긴 한데요. 미국도 이번에 소비자 물가에 대한 발표가 오늘 새벽에 나온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3.2% 오른 것으로 일단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가 3.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거보다 낮은 거고 전달과 비교하면은 0.2%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 블룸버그에서는 이게 2년여 만에 2달 연속 전월 대비 가장 적은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평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내에 이제 그러면 물가 잡히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올렸던 금리가 연내에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국제 유가도 다시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정작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수치의 어떤 착시라고 보실 수도 있고 예.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거는 맞을 수 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제유가 강세 이런 거는 7월 물가에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요. 이미 지금 8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8월 이후 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시 이렇게 신중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신중하면 또 연준인데 예. 최근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앞으로 5년 동안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채권 지표가 예. 올 초에 2% 초반대에서 2.5%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아하. 그만큼 시장은 물가가 올랐다가 위에 딱 붙어서 끈적끈적하게 내려오는 건 힘든 예. 이런 일종의 끈적한 인플레이션 이걸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물가 상승률 지표 자체는 꾸준히 내려오고 있지만 다들 이 수치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상황은 말씀 주셔서 이해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도 미국과 물가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수치 전체 수치는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주변 보면은 가격 오르는 게 지금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의 근원 물가,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변동성이 큰 기름값이나 농산물 이런 거 빼고 예. 따져본 물가가 4.5%를 기록했는데 이게 IMF 위기 때 6.8%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기름값하고 농산물이야 이제 그 국제적인 시세라든가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출렁이니까 그걸 빼고 이제 본질만 계산한 거죠. 맞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물가도 지금 전체 지표로 보면 뭐 2%대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서비스 물가, 외식 물가 위주로 최근에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하반기에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가도 걱정이지만 물가는 다시 또 금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은 요즘 금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신중 중에 신중이죠. 이 중앙은행 분들은 항상 신중하기만 해. 네, 저도 이제 기자하면서 이제 한국은행 출입을 해봤지만 당초에 한국은행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다는 건지 저렇다는 건지 알 수 맞아요. 없고 사실 이제 출입 기자들도 딱 자료가 처음에 따끈하게 네. 나오면 금통이 날 그 전에 있었던 그 전달에 네. 혹은 그 전 금통이 자료를 딱 놓습니다. 예. 그래서 쫙 줄치면서 어느 단어가 바뀌었는지를 찾아요. 그 정도로 사실 거의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가는 거고 뭐 금리 뭐 요즘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뭐 그게 견조가 빠졌다든지 이러면 이거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굉장히 작은 단서에서 예. 많은 뉘앙스 차이를 좀 발굴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신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내리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예. 일단 지금 이제 기준금리 미국 동향 보면서 조정하겠다. 새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서 이제 다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마주치는 물건들은 대부분 국제적인 시세도 있지만 세금이 붙어서 달라지는 것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주류세도 마찬가지죠. 유류세가 진짜 큰데요. 지금 보면 이게 휘발유가 25%, 경유와 LPG가 37%씩 세금을 깎아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깎아준 가격에 적응을 된 겁니다. 예. 지난 4월에 이제 넉 달 동안 이 조치를 연장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끝나는 게 이제 8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도 점점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국제 유가가 안정된 다음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려고 했던 게 원래 목표잖아요. 네. 근데 계산이 빗나간 거고 예. 근데 다시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기름값 부담은 커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금이 잘 안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가 이렇게 연말까지 쭉 가면 40조 원이 펑크가 난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기름값에 깎아준 세금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러다가 한 번에 뭐 100원, 200원씩 막 가파르게 오르면 또 물가 부담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부도 이달 말 전에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세수가 줄어들면 사실 그만큼 어디선가 돈을 구해 와야 되는데 네. 만약에 마지막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와야 된다고 하면 이게 채권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 같이 이제 큰 손이 시장에 진입을 해버리면 시중 자금을 다 빨아들일 수 있고 정작 돈을 구해야 되는 기업들은 더 높은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국채 발행이 이제 본격화되면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 상승이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 금리까지 돌고 예. 돌아서 오거든요. 그러면 국제 유가 상승과 기름값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그러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문제, 그다음에 우리 대출 금리까지 다 연결이 지금 되는 거고 하반기에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이제 점점 좀 어둡다,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경제도 불안불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경제도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될 게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나온 지표 중에 좀 충격적인 수치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예.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의 디플레이션 그 마이너스요?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야. 그래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 7월 CPI가 이제 1년 전보다 0.3% 하락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마이너스 기록한 게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에 거의 2년 5개월 만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아니 아직까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물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정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인플레이션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앞서 발표됐던 이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4.4%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일종의 도매 물가인데 PPI와 CPI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보이는 건 또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또 이래서 물가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물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물론 내수도 엄청 크지만 수출량도 많은 거고 이 최근 수치를 보면은 1년 전보다 14% 넘게 수출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컴퓨터 부품 관련해서는 뭐 30% 가까이 줄었고요. 옷이라든지 중국이 강세를 보였던 수출품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대충 예상은 됐던 거지만 미국이나 한국 예. 이 전통적인 수출국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 물가가 뒷걸음질 친다는 건 수출도 그렇지만 중국 내수의 소비도 잘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수치가 돼지고기거든요. 예. 중국이 한 해 먹는 돼지고기가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돼지고기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최근에 이 돼지고기도 안 팔려서 가격이 30% 가까이 급락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중국 소비가 부진한지를 이제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소비 부진은 중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네. 이게 전반적인 경기를 또 안 좋게 만들 것이니 네. 악순환이 계속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악순환이 디플레이션 악순환인데 어차피 뭐 가격 싸지면 오늘이 제일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계속 구매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소비가 더 안 일어나게 되고 기업은 급하니까 또 할인 막 그렇죠. 들어가니까 더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디플레이션 악순환인데 중국이 지금 이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나요? 근데 다들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책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 이게 과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예. 과거에는 이제 인민은행이죠. 중앙은행 격인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 낮추거나 지급준비율 조정해서 이제 돈을 풀어왔었는데 이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만약에 이자율을 낮추면.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때 흔들리던 기업들의 부채를 막아주느냐고 지방정부, 그다음 중앙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빚을 내서 돈을 푼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 뭐 진짜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고요. 네, 이게 또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인데요.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비구이위안, 그러니까 우리 영문명으로 컨트리가든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업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또 익숙한 업체가 있거든요. 이 그룹이 바로 헝다그룹인데 예. 이게 2021년에 한번 극심한 위기를 겪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위 업체인 비구이위안이 또 위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러다가 정말 이제 금융권까지 전이되는 거 아니냐 위기가 이런 이제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내수가 이렇게 위축되면 중국의 수출도 줄겠지만 수입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중국의 수출을 뒤집어 보면 중국의 수입을 뒤집어 보면 또 한국의 수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확 줄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최근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로 유지하면서 일단 하반기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중국 경기다. 중국 경기가 부진하면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렇게 내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인지 6년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중국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많은 국가들의 3년 만에 이제 자국민들의 해외 단체 여행을 이제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2016년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하니까 중국이 외교적으로 강력 반발했었죠. 그러면서 취한 조치가 한국으로의 단체 여행 금지시킨다였는데 이게 6년 5개월 만에 지금 풀린 거고요. 그동안 이제 사람 대신 화물만 싣고 다니던 한중 국제 여객선도 바로 오늘부터 3년 7개월 만에 여객 운송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의 배경이 뭐냐? 이런 데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이라든가 항공, 여행업 등을 노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 거의 뭐 절반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체 관광 허용 조치가 항공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이게 주변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면 개방하면서 경기 회복의 물꼬를 좀 터보자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생각해보면 곧 아시안 게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 23일부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예. 이에 앞서서 해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겠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읽히고 게다가 이제 중국이 9월 말부터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중추절과 국경절이 합쳐지면서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입니다. 이걸 앞두고 한미일 3국, 그다음에 영국, 독일 단체 관광 한꺼번에 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연휴 특수를 좀 미리미리 좀 노리고 해외 관광객들 늘려놓자 이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요 택배사들이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전국 휴무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위탁 배달원도 동참을 하고요. 일단 택배 없는 날은 2020년에 도입이 됐는데 예. 택배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CJ 대한통운, 그다음에 한진, 롯데 글로벌 로지스 등의 업체들인데 이런 이제 휴무 때문에 일요일인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택배가 멈추고요. 이 기간 이후, 그러니까 빨라도 16일에야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일정 있는 분들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쿠팡과 쿠팡 물류 자회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이걸 두고도 택배 업계에서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빠른 배송이 경쟁력이다 보니까 네. 새벽 배송부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택배 종사하는 분들은 쉬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 맞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좀 다 같이 쉬어주는 것도 다 같이 쉬어야 지금 이제 택배 협회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쉬려면 다 같이 쉬어야 이게 그러니까요.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오히려 물량을 더 좀 빼앗기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쿠팡 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택배 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건데 우리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안 쉬어도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봤잖아요. 네. 앞으로 중국 경제가 더 불안불안해 보이니까 뭔가 더 지표상으로도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도 주요 수치가 발표된다고요. 맞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좀 충격을 줬었죠. 근데 결국 이제 소비 부진을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 때문에 충격을 준 건데 다음 주인 15일 중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관련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 실물 경제가 실제로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지나친 걱정인 건지 요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양 기자님 코너를 꼭 챙겨 들어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갈 예정이어서 그래서 다음 주 제일 금요일에,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할까 말까 했는데 중요한 일정이라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요한 일정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잘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도 우리 중국 소식 많이 다뤘는데 야 진짜 중국이 요즘 뜨겁긴 한가 봅니다. 네. 우리 소장님도 첫 번째 소식으로 중국을 챙겨 오셨네요. 네. 그런데 중국이 요즘 수출도 막히고 투자도 막혔는데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요. 네, 이게 바로 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방법인데요. 예. 이 독일 경제매체 한델스블라트가 한 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분석한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기술 같은 이런 지적 소유권을 가진 회사가 일정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게 그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이제 허용하고 그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걸 말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면 좀 뭐 유명한 캐릭터 같은 거를 계약을 맺어서 회사 제품에 캐릭터를 딱 입혀가지고 사용해서 예. 판매하는 경우 이런 거 있고 또는 A 회사의 특허 기술을 동종업계 B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기술 관련된 노하우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B 회사가 A 회사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사와서 내 제품에 그 기술을 적용하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A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중국은 현재 독일에서 투자 규제를 당하고 있어서 기업 인수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독일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서 그 기업이 가진 기술에 접근을 좀 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독일 기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을 사오는 방식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독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뒷문을 통해서 기술에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독일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최근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럼? 예, 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데이터에 따르면 예. 지난해 중국이 독일에 지불한 라이선스 비용이 2014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해도 거의 50%가 증가했는데요. 이걸 독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이 독일 기술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다. 이건 분명한 징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들은 안에서 중국 기업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더 많이 맺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 독일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 독일이 러시아와 관계를 단절하면서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잖아요. 예. 그 대표적으로 가스관을 끊으면서 겪은 에너지 위기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독일이 느낀 게 2개가 있죠. 예. 하나는 우리가 너무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을 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무자르듯이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그런 교훈 때문에 네. 조금 고민스럽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독일 기업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핵심적인 시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네.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게 독일의 전략입니다. 이른바 그 디리스킹, 이 탈위험 접근 방식을 추구하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전면 검토에 들어간 상황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드는 교육국이 다 중국이더라고요. 맞아요. 독일의 기업들도 많이 중국과 거래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을까요? 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 중국 국영해운사 코스코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H&M 같은 예. 곳인데 이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항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을 인수했던 적이 있어요. 예. 독일 정부가 이 항만 터미널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재분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지분 인수 계획은 35%였는데 24.9%로 지분율이 낮아진 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단순한 재무적인 투자다. 고객사 정보나 뭐 운영 시스템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승인은 했는데 예. 이후에도 독일 안에서 말이 많았어요. 근데 독일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라이선스 계약은 문제가 없어도 예.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기업이 이 반도체 산업과 같은 좀 민감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해당 기술의 노하우가 중국의 군사적인 부분에 좀 적용이 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독일 정부가 이 라이선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규제를 할지 좀 다양한 경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은 규제를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하고 뭔가 장사는 해야겠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 전술이 모색되고 있네요. 네. 예, 이번에는 아시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공장들이 위기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나 뭐 베트남 같은 이런 아시아 공장에 요즘 인력이 없다고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이 젊은 세대들은 사실 부모보다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는 데다가 네. 매우 적게 낳죠, 특히. 근데 이는 결국에 20대에 좀 내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야 한다 이런 압박감이 좀 덜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일단 또 부모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세계적인 좀 트렌드 흐름에 따라가려는 성향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장래 희망이 뭐 인스타그램, 뭐 사진 작가, 예. 스타일리스트 아니면 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거를 원하지 어떤 답답한 공장 안에서 하는 직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덜 벌어도 공장장님의 잔소리를 덜 듣는 그런 배달 기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만 같이 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건너가서 급여도 몇 배 더 받는 예, 그런 예. 청년들이 늘고 있어요. 중국 공장들은 이렇게 노동력이 한참 부족해서 난리인 와중에 또 지난 6월에 그 도시 청년 실업률 보면 21% 기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보면 더 와닿죠.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데 거기 옮긴 곳에서도 젊은 세대를 직원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그래서 그 공장에 온갖 그 매력적인 그런 인프라와 복지 시설을 구축을 해서 인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임금 인상은 기본이고 구내식당 개선, 뭐 근로자 자녀를 위한 유치원 건립, 뭐 이런 듣기만 하면 대기업 수준 정도 돼 보이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가 하면 이 사례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 한 의류 공장이 있는데 네. 여기는 요가 센터를 만들어서 요가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야. 뭐 공장 내 이 분위기 좋은 카페를 만들어서 음료도 무료로 주고 그다음에 매달 그 팀 빌딩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직원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뭐 볼링도 같이 치고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얘기가 아니라 베트남에. 베트남 의류공장 얘기입니다. 이야, 기업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업들은 다른 나라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로 가버린다든가 뭐 남아시아도 저렴한 인건비를 보유한 국가들이니까 네. 글로 이전 안 하나요? 근데 그게 요즘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아프리카나 미얀마 같은 이런 뭐 남아시아 이런 곳은 대규모 노동력 풀을 가진 나라들이 있긴 한데 이 중에 많은 나라들이 좀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좀 제품을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덜 깔려 있거나 예. 좀 훈련된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류 브랜드들이 미얀마와 에티오피아로 확장했던 적도 있는데 또 사회적 불안이라든지 내전으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가 있고요. 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의류 생산에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기반이 있었지만 좀 제한적인 무역 정책과 좀 막혀있는 항구로 인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도가 또 그나마 젊은 인력도 많아서 중국의 대안으로 좀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 공장 관리자들은 정작 그 젊은 근로자들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요. 예.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도시에서 일하는 것도 선호하는 데다가
조금만 교육을 받거나 좀 특히 엔지니어 같은 예. 경우에는 다 해외로 빠지는 거죠. 뭐 근로자가 더 좋은 처우 또 좋은 환경 찾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산지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워서 뭐 맥주도 공짜로 주고 게임 시설도 만들고 이런 많은 인프라를 조성하면 이게 다 코스트, 비용인데 맞아요. 이거 다 그냥 가격에 다 떠넘겨서 우리 소비자들이 다 떠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제조업체 평균 임금이 2011년 대비 2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중국 공장 임금도 10년 만에 122%가 급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임금도 올려주고 뭐 요가 카페 등 복지시설 유지하려면 제품 가격 올릴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장난감 제조업체 뭐 하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베트남과 중국의 노동력 부족이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시아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요즘에 많이 거론되죠. 바비 제조업체 마텔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두 회사 모두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신발을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나이키는 지난 6월에 이미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공지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같은 미국 언론에서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아요. 초저가 제품의 시대가 위협받고 있다. 저렴한 상품에 길들여진 서구 소비자들에게는 배드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브랜드 생각 안 하면 싼 물건 찾으면 정말 네. 상상 이상으로 싼데 네. 그런 시대가 또 끝내간다니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예, 이번에는 미국 소식 한번 알아보죠. 그동안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다 이런 소식은 참 많이 들었는데 네. 요즘은 다시 미국 아파트가 부실로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 올해 초에 그 SVB 은행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때 알고 보니 이런 중소형 은행들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니까 예.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이 쏠려 있어서 문제다. 뭐 오피스나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코로나 이후에 공실률이 너무 높아서 이 돈을 회수를 못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지 모습을 봐도 뉴욕 번화가의 1층에 예. 비어 있어요. 1층이. 그런 정도고 있고 뭐 당시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땅값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렸다. 야.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아파트나 뭐 다가구 건물은 오피스나 상가와 달리 수요가 계속 있어서 예. 임대료도 꾸준히 오르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투자가 몰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아파트 건물의 가치가 1년 새 14%가 하락했는데요. 예. 직전 1년간 25%가 쫙 급등을 했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살 집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잘 나가다 갑자기 떨어진 거죠? 이게 이자율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업용 오피스 건물은 정확하게는 공실률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요. 예. 공실률이 매우 높아서 월세도 받아야 되고 건물주들이 이 건물에 대한 부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월세를 받아서 갚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연체가 되고 결국에 건물 압류되고 헐값에 넘어가고 뭐 파산하기도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파트는 이와는 달리 이제 공실률보다는 높아진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예.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이 다가구 건물 모기지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해서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600조 원 정도로 네. 커졌습니다. 근데 이는 사무실 관련 부채 거의 2배 규모인데요. 문제는 올해하고 2027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다가구 건물 모기지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어휴. 이거는 폭탄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네요. 얘기를 하는데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의 약 80%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예. 코로나 이후에는 근데 임대 사업자들이 이 호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다 조금 용이한 자금 조달 방법을 찾으면서 단기 변동 금리 대출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는 쉽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이제 타격이 온 거죠. 대출 이자는 2배로 늘었는데 임대료 상승은 더디고 인플레도 있으니까. 인플레는 또 유지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늘면서 이 LA 같은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이미 수천 채의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임대 사업체 중에 한 곳도 지난해 보유한 임대 건물 95채에 대한 모기지를 내지 못해가지고 이 지역 내 부동산 자산을 한 3분의 1 정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지금 많이 다 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각 국가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데는 부족한 세수가 더 벌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목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기조도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이탈리아 정부가 얼마 전에 자기 나라 은행에 횡재세 이걸 부과하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물러섰다고요? 이건 네. 뭡니까? 근데 사실 이탈리아는 참 과감하게 정책을 많이 내놓는 나라 같아요. 근데 이 은행에 대한 횡재세는 일회성이긴 한데 은행 초과 이익의 무려 4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원래 올해 초에 횡재세를 검토했다가 다시 안 하나 싶었는데 은행들 상반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추진합니다. 이탈리아의 5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정부가 이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금리는 크게 올리면서도 예금 금리 인상에는 좀 인색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탈리아 은행들은 금리 상승분의 평균 12%를 예금자에게 돌려줬는데 예. 이게 유로 지역 평균이 22%라고 해요. 그럼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횡재세도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순이자 수익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하루 만에 바꾼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 말고 유럽 전역으로 이런 횡재세가 퍼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음날 은행 주가가 급락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요동치니까 하루 만에 이 세금 부과액을 은행 총 자산의 0.1%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겠다 하면서 좀 한 발 뒤로 물러선 겁니다. 물론 이 횡재세는 60일 안에 의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부과가 되는 거지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이렇게 거둔 돈으로 뭘 할 거냐 보니까 금리 인상의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은행들이 애써서 돈 벌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결국에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신용이 낮은 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어차피 벌어봐야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내는데 리스크 없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더 저울질을 할 테니까 아무래도 신용이 좀 낮은 기업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활의 비밀 듣고 계십니다. 이 그룹은 어려워질 때마다 불세출의 명곡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불황 탈출 곡입니다. 장사 안 되시는 분들 이 노래 들으시고 부활하시길 꼭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불황을 알리는 신호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8773님 소주 판매량이요. 4337님 간판업체가 잘 되면 경기가 나쁘대요. 자주 바꾸니깐요. 이인수님 청바지 수선을 많이 해서 입습니다. 이 세 분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는 일요일 오전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의 시가 되고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